안녕하십니까. 도올국제특허 법률사무소의 정경민 변리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상표 등록을 통해 내 브랜드를 지키는 법에 대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촬영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면서 촬영이 되는 강의로서 저를 제외한 다른 스태프분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잘 하고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표라는 생소한 단어를 어디선가 이렇게 얼핏들 들으셨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상표 등록을 받아야 된다라든지 막연하게 상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약간 그 두려움 속에서 막상 변리사를 찾아가기도 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으시죠. 잘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 강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지 살펴보고 내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겠는가 우리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사례를 소개를 하고 우리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한번 제가 쭉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캔디 크러쉬 사가 게임에 대한 것입니다. 유명한 게임이죠. 이 게임을 만든 회사가 킹사라는 곳인데, 킹 리미티드라는 회사죠. 캔디 크러쉬 사가라는 상표 등록을 마쳤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등 여러 전 세계의 상표 등록을 마친 이후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 캔디와 사과가 들어간 게임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라 라는 처리하는 걸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유명한 오래된 게임이었던 캔디스타, 캔디 블래스트 이런 게임들이 지금 당장 내려갈 위기에 처했었던 거죠. 특히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삼진 아웃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게임 처리가 3번이나 되면은 개발사가 더 이상 이 구글 스토어에 게임을 올릴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 회사들이 상표권이 있었다면 쉽게 소명이 가능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상당히 언론사에도 나오고 비판을 많이 받은 이후에 결국은 이제 고소를 좀 철회하는 등 해결이 좀 된 모양입니다만은 여전히 게임사들은 자기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덮죽 사건이 상당히 유명했죠. 골목 식당에서 우리 죽 위에 뭔가 이렇게 소라, 문어 같은 걸 덮어서 덮죽을 만들었다 해서 이제 유명해졌었는데, 특히 상표로 시끌시끌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는 것이 이제 이거를 따라 만든 곳인데, 처음에는 이제 골목 저격 시소 덮죽, 골목 저격 소문 덮죽이라는 이름으로 대표 메뉴를 해가면서 이거는 마치 이제 골목 식당에 관련된 덮죽이 아니냐. 거기다가 이제 아래를 보시면은 이 올카드 인코퍼레이션 곳에서는 덮죽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까지 해버렸던 거죠. 지금 다 상표를 취하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기 비판을 많이 받다 못해 이제 상표를 취하를 했고, 원래 덮죽 사장님께서 이제 상표를 잘 확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퀵팡 사건도 유명했죠. 퀵팡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갑자기 쿠팡에서 퀵팡이라는 상표를 이제 출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퀵팡이라는 업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정보 제공을 하고, 정보 제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의 신청을 제기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특허청에서는 쿠팡에게 퀵팡은 원래 먼저 사용했던 업체가 있으니 너네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알려줬는데, 쿠팡 측에서는 퀵팡이 알려진 바 없다, 우리가 더 유명하고 퀵팡은 이 팡이라는 자기들이 이제 고유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마치 이제 도용한 것처럼 주장을 해가지고 특허청에서 또 그럴싸하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줘서 지금은 이제 퀵팡이 이제 쿠팡 쪽으로 이제 상표가 거의 넘어갈 위기에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이제 퀵팡에서 만약에 상표 등록을 미리 받아두셨다라면은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좀 늦게 받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죠. 영탁 사건도 있습니다. 영탁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였던 영탁과 우리 제천 양조 주식회사가 처음에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막걸리를 만들었었거든요. 이름은 영탁 막걸리로 해서 상당히 인기를 얻었는지 저는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표 출원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이 이제 계약이 어느 정도 좀 됐어야 되는데 그 계약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결국 이제 영탁이 허락을 해주지 않아 제천 양조 주식회사에서 출원했던 상표는 거절이 됐고요. 이게 이제 유명한 이름을 이제 허락 없이 상표를 출원해서 34조 1항 6호의 거절 이유가 나왔는데,
이런 문제점이 남는 거죠. 결국은 둘이 이제 법적 공방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만은 결국 예천 양조가 영탁 막걸리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막걸리를 파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 만약에 상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가 영탁 막걸리를 팔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남을 수 있겠습니다. 네, 둘의 그 법적 공방은 아직도 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영탁 측에 예천 양조 측에서는 영탁이 자기네 연 매출을 뛰어넘는 과다한 비용을 그 상표 등록을 허가하기 위한 대가로서 요청을 했다. 뭐 상표는 회장의 이름인 백구영과 탁주인 탁의 합성어로서 예천 양조는 당연히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등록은 영탁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받지 못할지언정 사용하는 것은 별개로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영탁 측에서 뭐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고 나설 것을 미리 대비했는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은 인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언론 플레이에 나섰죠. 영탁 측에서는 자기들은 부당한 비용을 청구한 적 없고 영탁 이름은 당연히 영탁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천 측에서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행동해서 협상이 종료되었다. 그리고 영탁 측에서도 별도로 이제 상표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은 유명인들의 어떤 이름이라든지 사진 같은 것을 타인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판례상으로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고 아직은 이제 그 인정이 되고 있는 권리는 아니거든요. 또한 이제 광고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이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했다라고 이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인정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또 연예인의 저명성에 힘입어서 막걸리가 유명해진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 저명성을 막걸리의 저명성을 만들기 위해서 마케팅의 비용을 쓴 것도 결국 또 제천양조 측이라서 사용하는 것을 막게 되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결국은 이제 합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상표 등록이 안 된다라면은 남들이 누구나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름을 바꿀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상표로서 그 예천양조 측에서는 백구영 탁주이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또 받은 걸로 확인이 되는 바 아마 이쪽으로 이름 바꾸지 않을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초불닭 사건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홍초불닭을 얼마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 이제 어렸을 때 상당히 유명했던 그 술집이죠. 불닭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행시킨 공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몇백 개가 넘는 프랜차이즈 지점을 갖고 있던 회사인데 알고 보니까 이제 불닭이라는 상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닭 상표권자가 홍초불닭이 한참 유명해진 다음에 너네는 이름 함부로 쓰지 마라 라고서는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초불닭 측에서는 1심에서 지고 나니 이름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이름을 레드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을 바꿨어요. 하지만 이제 잘 알다시피 불닭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매운 닭이라고 하는 그 성질을 딱 직감시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법원에서는 그래 불닭이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사용해도 되는 단어다 라고 해서 홍초불닭이라는 이름을 5년 뒤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때 이미 레드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뒤여서 상당히 이제 그 지점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 이후로는 이제 다시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뭐 줄어든 명성은 다시 되찾지는 못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불닭이라는 상표가 있었음을 미리 좀 확인을 써야 됐고 상표권자가 뭐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겁먹어서 이제 너무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꾸는 거는 조금 위험했다. 브랜드 가치를 이제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경영진의 선택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 상표권이라는 게 뭔가 이제 궁금하실 수 있어요. 상표권이라는 거는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합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나이키, 삼성, LG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뭐 우리 아이폰 뒤에 있는 뭐 사과 모양이라든지 우리 삼성의 뭐 갤럭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뭔가 남들과는 다른 상품이구나 이런 걸 이제 상표라고 하는데 상표권은 이런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핸드폰을 만들면은 삼성 측에서 이거는 우리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니 너는 사용하지 마라 라고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간판에 들어가는 상호라든지 컨텐츠의 제목, 어떤 플랫폼의 명칭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상표권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컨텐츠의 제목이나 뭐 책의 제목 이런 것들은 어떤 시리즈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상표적 사용이라고 해서 상표 침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유튜브도 무슨 TV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상표가 되지만 유튜브의 어떤 컨텐츠의 내용을
제목 같은 경우에는 상표권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것도 1화, 2화, 3화 해서 시리즈로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상표의 대상이 되니 이때부터는 상표권을 주의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메인 이름은 그 자체만으로는 출처 표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도메인 이름 이외에도 어떤 그 상단에 어떤 이름이 그 비슷한 이름이 있다라든지 하면은 그때부터는 도메인 이름도 상표적 기능을 한다고 하니 그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판매하는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서 우리 지정 상품을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 한번 이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표권의 대상이 됩니다. 어비스룸이라는 게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테리어 브라더스라는 우리 인테리어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고, 직방이라든지 뽀로로 인형, 핑크퐁 이런 코믹스의 어떤 도형 같은 것도 다 상표권의 대상으로서 지금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상표권은 왜 받냐라는 거죠. 상표권은 타인의 상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또 내가 상표를 받았음으로써 아까 우리 게임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 상표 사용을 정당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가 또 미등록을 기화로 내가 상표 되지 않았음을 이용해서 상표를 선점해서 너 내가 상표 등록 받았으니 상표 사용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브로커들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도 있죠. 그럼 언제 받아야 되느냐? 제일 좋은 거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 등록 가능한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이제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10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상표 등록 해놓고 사업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지만 이제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상표를 등록을 받아보는데 상표 등록이 안 되면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런 경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상표 등록 가능한 방향으로 변리사님들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호를 등록을 받았으니 상표를 등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상표랑 상호는 좀 다릅니다. 상표는 이제 어떤 독점적인 권리가 있는 거고, 유사 범위까지 커버가 되고, 상표가 등록이 되면은 다른 유사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또 상표가 등록이 되면은 남에게 이제 민형사상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상호의 경우에는 독점권이 없습니다. 또 내가 상호를 등록한다고 해서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역시 문제가 또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상호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역에서는 이 동일 상호로 등록되는 것을 금지하는 정도 효과만 있다. 예를 내가 어떤 상호를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간판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완전히 동일한 상호를 등록하는 것 정도는 막을 수는 있다. 상호로서요. 일어나는 거죠. 또 아주 유명한 상호라면은 그 인근 지역 내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정경쟁 방지법상 조치를 취할 수 있기는 한데 아주 유명한 경우에만 그게 해당이 되는 거고, 인간큼 해서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을 받으라는 거죠. 상표는 내가 권리를 가지고만 있으면은 내가 꼭 유명할 필요 없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상표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키프리스라고 하는 그 상표를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시면 이렇게 상표를 보실 수 있는데, 딱 열어보시면은 저 중에서 어떤 걸 봐야 될지 상당히 좀 모르겠죠. 그래서 봐야 되는 걸 제가 좀 표시를 해놨어요. 먼저 이제 상표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EGN이라는 저희 고객 회사의 상표인데, 여기 이게 이제 상표가 되고요. 언제 출원했는지, 상표권자는 누구인지, 언제 등록됐는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출원일이 왜 중요하냐면, 나랑 비슷한 상표를 누가 먼저 상표 등록을 받아놨다 하더라도 내가 이 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를 사용을 했으면은 또 선사용권이라는 것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상표를 언제 출원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등록일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그 경고장을 날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등록이 되긴 한 건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등록일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오른쪽에 있는 상품 설명과 지정 상품 탭으로 가보시면은 우리 분류와 지정 상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지정 상품이 내가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표는 내가 어떤 상표를 등록을 받아뒀으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라는 상표가 있지만 내가 나이키라는 상표를 치킨에 판다고 하면은 우리 나이키가 치킨집, 레스토랑업에 대해서 상표를 확보하지 않았으면 상표권에 기해서 나에게 침해금지 청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 지정 상품이 뭘로 되어 있느냐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정 상품이 나랑 전혀 별개라면은 다른 상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상표권이 귀속 주체가 누가 되느냐? 아까 이제 살펴봤던 출원인 상표권자에 대해서 여기 제가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요. 결국 이제 법인이 사용해온 브랜드를 상표권으로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은 법인 자체가 상표권 귀속 주체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가 고안한 브랜드라면은 대표자가 이 직접 상표권자가 되고 또 그 법인에게 라이선싱을 주는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본주과 원할머니가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본주의 대표, 원할머니의 대표는 대표자 이름으로 상표권을 받아두고 이 법인에게 상표권을 이제 비용을 로열티를 받는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상표권을 등록시키는 것은 위험해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딸떡볶이라는 유명한 떡볶이 브랜드는 자기가 대표자 본인이 아닌 동생의 와이프에게 상표권을 귀속시켜 놓았다가 이게 나중에 결국 아딸떡볶이가 브랜드를 잃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좀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또 계열사의 경우에는 지주회사를 설립해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고 바람직합니다. 삼성전자와 이제 삼성물산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데요. 동부가 그러지 못했죠. 동부가 이제 그 4개의 회사가 이제 상표권이랑 특허권을 이제 동시에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매각이 되면서 동부가 이제 이름을 잃은 사건도 있습니다. 그것도 곧 살펴볼 거예요. 우리 아딸 사건입니다.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우리 아딸은 이제 뭐 여기저기서 아버지와 딸이란 이름으로 우리 뭐 떡볶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그런 브랜드였는데요. 이 상표권을 이 대표자의 동생의 와이프에게, 이현경 씨에게 이제 맡겨놨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동생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아딸 그 가맹점들에게 지점들에게 아딸 이름 더 이상 쓰지 마라. 만약에 쓰고 싶으면 나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새로 하자라고서는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따르 떡볶이 난리가 났죠. 네, 그 본사는 이제 오토페이스라는 곳인데 난리가 났으니 대신 이제 아따르 그 가맹점들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감탄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상표권을 확보를 하고, 네, 우리 다시 감탄을 바꾸게 되면은 우리가 간판 바꾸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일체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이제 그 가맹점들을 다시 유치시킨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동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부의 상표권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던 동부건설이 이제 외국계 회사에 매각이 된 겁니다. 동부 상표권을 사용하려면 이제 이 외국계 회사의 4분의 1만큼에 해당하는 수백억 원의 사용료를 이 자회사들이 지급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공동으로 상표권을 갖고 있는 다른 회사들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회사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억울하다고 볼 수도 있게 모르고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동부 상표권은 4분의 1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외국계 회사에 매각할 때 약간 프리미엄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동부 입장에서는 아마 DB를 바꾸려고 계획을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는 이제 DB로 상호를 변경을 했고요. 우리 이제 윤화를 이용해서 광고 선전비로 매년 200억 정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동부란 이름보다는 조금 이제 그 유행하는 트렌드로 DB를 원래 바꾸려고 했었는데 약간 뭐 그 외국 회사에 상표권을 좀 비싸게 팔려고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상표를 어떻게 하느냐? 상표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상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상표 또는 이제 왼쪽에 나와 있는 이런 EGN이 표장이 되는데요. 글씨만 나올 수도 있고요. 가운데 이제 우리 동강의 영월 된장처럼 어떤 그림이 또 로고의 디자인과 결합이 될 수도 있고요. 한글과 영문을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글씨만 상표로 출원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중에 권리범위라는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상표 같은 경우에는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은 불사용으로 인해서 취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로고를 받게 되면 나중에 이 로고를 바꿔서 사용을 했을 때 불사용했다라고 취급이 되거든요. 따라서 제일 좋은 거는 글씨만 상표 등록을 받는 거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월 된장 같은 경우에는 영월은 그냥 지명이고 된장은 상품명이니 식별력이 없어요. 따라서 이제 앞에 있는 이런 그림으로 이 식별력 거주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로고를 붙이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한글과 영문을 결합하는 경우에는 역시 또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샤인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문명 샤인그레이스만 나가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한데, 그래도 한글과 영문을 결합하게 되는 것은 뭐 좀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한 측면에서 2개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표를 선택을 했으면은 지정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판매하는 제품 위주로 20개까지 하는 것이 좋고요. 20개를 넘어서도 가능은 합니다. 넘어갈 때마다 뭐 관람료를 조금 더 내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제 분류라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이 직접 상표 출원하시기 위해서 제가 좀 안내를 드리는 거거든요. 상표를 선택을 했으면은 지정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막상 상표를 출원하다 보면은 분류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지정 상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럴 때는 이제 키플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셔서 GD 이퀄 위생장갑, 이렇게 예를 들면 파시는 게 위생장갑이라면은 우리 지정상품 위생장갑을 쳐보시면 그 위생장갑은 분류가 21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분류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지정 상품을 선정을 해서 상표 출원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35류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35류는 도소매업이라 해서 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위생장갑과 위생장갑 도매업 또는 이제 소매업은 유사하게 취급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제품을 제조 생산하신 분들은 우리 21류와 같이 그 제품에 대한 그 상품을 가져가셨고요. 제품을 유통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이제 도소매업 쪽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유가 되신다면 둘 다 진행을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 더 바람직하기는 해요. 이 분류를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최근에 제가 그 어떤 레스토랑을 갔는데, 식당이었죠. 식당을 갔는데 주인분이 자기네 그 식당은 상표 등록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레스토랑업은 43류에서 레스토랑업이라는 별도의 서비스업이 있는데, 판매하시는 자기 30류의 어떤 국수, 이걸로 이제 상표를 받아두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국수와 레스토랑업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사하지도 않고요. 따라서 국수는 이제 우리 뭐 오뚜기 면 같은 거 제품 그 제조 생산하는 분들이 잘 받는 게 30류의 국수가 되는 것이고,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43류 레스토랑업으로 받으셨어야 되는데 그걸 국수로 받으시는 바람에 실제로는 제대로 보호가 되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뭐 다시 받으실 것을 제가 뭐 권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은 상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누가 그 이름과 똑같이 레스토랑업으로 상표 등록을 받아버리면은 이 사장님은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보통 이제 거절되는 이유는 상품의 보통 명칭이거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뭐 이제 유명한 지리적 명칭 같은 거죠. 그런 명칭이 있거나 상품의 성질만 포함하거나 너무 간단하고 흔한 상표 같은 경우에는 거절 이유가 나옵니다. 아니면은 선행 상표와 저촉되거나 이미 널리 알려진 상표랑 저촉되는 경우에도 거절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잘 살펴보시기 좀 어려우니까 한번 가능하면 변리사님과 이제 상의를 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긴 합니다. 검색하는 방법은 우리 키플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상표 명칭에는 가능하면 유사 범위까지 커버하도록 하시고요. 유사군 코드로는 아까 우리 살펴보셨죠. 상품에서 그 앞으로 잠깐 돌아가자면은 지정 상품의 가운데 보면 유사군 코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GD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품명 검색하면은 거기에 유사군 코드가 있는데, 그게 이 상품과 유사한 그 상품들을 다 유사군 코드로 우리가 특허청에서 해놨거든요. 따라서 상품명만 넣는 것보다는 이 유사 부분까지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사군에 이 유사군 코드를 넣어서 확인해서 기입하시게 되면은 내 상품과 유사한 상표들을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검색해서 내 유사한 상표가 없으면은 등록을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제 그 상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봤고요. 또 우리 그 상표를 여러분이 직접 출원해서 등록받기 위한 방안들을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제일 바람직하게는 역시 그 변리사 통해서 어느 정도 상담을 받고 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 본 강의를 잘 활용하셔서 직접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질의응답을 조금 받으려고 하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